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깨달은 것들. 나는 기적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 기적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겸허해야 하며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며 더러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몽길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아름다운 말 도전 중에서. 사춘기 시절 내 키는 이미 170cm를 넘어섰다. 그러나 키만 컸지 한여름에도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다닐 만큼 병약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운동도 없었다. 혹시나 변을 당할까 물 근처에도 못 가게 했던 어머니 때문에 수영도 못 배웠다. 그래서 꿈속에서 헤엄을 치는 게 다였다. 덩치 좋은 건달들에게 맞은 적도 여러 번이다. 잘못도 없이 용서를 구하는 모멸감도 당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대학 진학은커녕 밥도 굶어야 할 형편이었다.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내 얼굴에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는지 하루는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군우야, 쌀이 없어도 쌀 뒤주는 보지 말거라. 쌀이 없는 걸 아는데 왜 굳이 빈 뒤주를 보고 걱정하느냐는 말이었다. 걱정만 해서 해결될 일은 없다는 걸 어머니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내 삶에는 많은 위험이 있었다. 전쟁, 가난, 병, 천재지변, 사고 등 그 위기의 순간들을 나는 용케 잘 지나왔다. 5살 때 장티푸스에 걸려 거의 죽다 살아났다. 일제의 가미카제 소년병으로 초등학생들이 차출되어 갔을 때 나는 11살이어서 제외되었다. 학교에서 장난치며 놀던 나보다 고작 1살 많은 아이들은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소년병으로 차출되던 날 천황에게서 하사받은 일본도가 목숨의 대가였다. 그땐 그 일본도가 부럽기만 했던 철부지였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던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아슬아슬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머니께서는 조상의 보호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인연의 힘이 나를 삶의 길로 가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우연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엔 무언가 부족하다. 그러니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학 시절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그때까지 가장 센 태풍으로 알려진 4호 태풍이 불어닥쳤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800명이 훨씬 넘었고 이재민도 37만 명이 넘었다.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날 때 나는 독도행 배를 타고 있었다. 70톤 경비정은 엄청난 비바람에 추풍 낙엽처럼 흔들렸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듯 달려들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파도에 묻힐 뿐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갑판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뱃멀미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살려달라 기도를 올리는 중에도 나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기세에 한 선원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이봐요. 헤엄칠 줄 알아요? 몰라요?
겨우 눈을 뜨고 상황을 대충 파악했지만 잠결인지 멀미 탓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없었다. 저 수영 못하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배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바로 물에 빠져 죽을 게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에잇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느새 나는 또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파도의 기세가 한층 누그러져 있었다. 아마도 내가 깨어 있었다면 죽음의 공포에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물에 빠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눈 꼭 감고 순응하니 위험사항이 지나갔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순리를 따르라. 그때 나는 터득했다. 뒤줄을 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같은 뜻일 것이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모두 두세 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비슷한 경험도 많다. 아니, 누구라도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을 겪으며 산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나는 내 인생은 덤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매사에 후회가 적고 만족할 수 있었다. 내 행복의 비결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심장 혈관이 막혀 큰 수술을 받았다. 50%의 죽음과 50%의 삶. 그 두 갈래 길에서 나는 살았다. 또 한 번의 덤이 있었다. 언젠가는 이 덤도 끝날 테지만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지금은 나이 들고 아프고 기력도 쇠했다. 그러나 삶은 죽음보다 나은 것이다. 나나 당신이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행복한 존재다. 왜 외롭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낭비된 인생이란 없어요.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란 외롭다고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뿐이지요. 마치 앨범 천국에서 만난 5사람 중에서 한 신문사에서 우리 부부를 인터뷰했을 때 아내는 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100명이면 100명 모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고 곰곰 생각해보니 역시 아내의 눈이 정확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한번 왔다 가는 기자의 이름과 나이, 취미 등을 물어보고 기억해둘 정도다. 지난 2월 구정 무렵 휴전선 근처 연천에 사는 최오균 선생 집에 다녀왔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10여 년 전 네팔 의료봉사를 함께 가면서 알게 되었다. 며칠째 추운 날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연천행을 감행했다. 날이 풀린 후에 따뜻한 봄이 되어 찾아가도 될 일이었다. 누구에게나 배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노인인데 약속 좀 미뤘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섬진강 근처에서 살 때도 언제 한번 찾아가겠다던 약속을 나는 지키지 못했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또 약속을 어기게 될 것만 같았다. 그는 50년 만의 초이라며 괜찮겠느냐고 나의 방문길을 걱정했다. 초이야,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그만이었다. 초행길이라 헤맬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다. 나는 두툼한 점퍼에 러시아 털 모자까지 쓰고 일행과 함께 아침부터 서둘러 연천으로 출발했다. 떠나기 전날 최 선생에게 필요한 것 없느냐고 물었더니 농담처럼 군량미가 떨어졌다기에 쌀 한 포대와 라면 한 박스를 샀다. 그가 사는 마을은 비무장지대의 코앞이었다. 시간이 좀 걸리리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금방 도착했다. 최전방이 서울에서 이렇게 가깝다니 놀랐다. 머릿속의 생각과 현실은 이렇듯 자주 어긋나기 마련이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를 보는 눈빛과 행복에 기쁨이 묻어 있었다. 진심으로 맞아주기에 나 또한 반갑고 좋았다. 그는 비무장지대에 얽힌 마을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사이 그는 연천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홍합짬뽕을 시켜서 조그만 탁자에 둘러앉아 후후 불어가며 홍합을 까먹었다. 얼큰하고 시원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짬뽕 맛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었다. 그는 몸이 약한 아내를 위해 시골 살림을 선택했다. 2층에 다락방까지 있어 참 좋지만 남의 집이라 아쉽다기에 내가 말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별 의미가 없죠.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라는 인연으로 만나 이심점심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어 이 추운 겨울 지척에 비무장지대를 두고 홍합짬뽕을 나눠 먹는 나와 최 선생,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다 싶었다. 짬뽕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우리는 근처 화이트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다. 나는 모닝커피를 시켰다. 모닝커피는 커피에 날달걀을 풀어넣어 마시는 것으로 1960년대 유행했다. 아내와의 연애 시절 가끔 들르던 다방에서 아내의 아버지와 종종 마주치곤 했는데 어른께서는 꼭 모닝커피를 드시고 계셨다. 당시 나는 미래 장인이 될 뿐이기에 커피값을 몰래 내드리고 싶었지만 값이 너무 비쌌다. 그런데 그 모닝커피가 메뉴판에 적혀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나는 지금은 맛보기 힘든 귀한 모닝커피를 주문하고는 최 선생에게 빛바랜 사진 같은 내 연애 시절 이야기를 덤으로 들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화이트 다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악수를 나누고 눈 덮인 들판을 달려 서울로 돌아왔다. 온기가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몸이 노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오늘 하루 추위 때문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날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 먹고 조금 더 몸을 움직여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옛 추억까지 더듬을 수 있었으니 참 값진 하루였다.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이다. 고독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인간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꼭 외로움이겠는가? 혼자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외로워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고 외로움이 무섭다면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 당연한 이치를 회피한 채 나는 왜 외로울까? 인생 헛살았나? 하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지 모른다. 노후 대비로 젊었을 때 보험이나 연금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에 대비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적응이다. 살다 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기가 꼭 온다. 그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법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경제적 준비를 잘 해서 연금이 많이 나온다 해도 그 연금을 쓸 능력이 없으면 그것 또한 고통이다. 단지 저축을 많이 하고 돈 쓰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너무 거창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랑은 궁금증과 관심에서 시작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정신과 전문의 수련을 받던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환자를 언제 퇴원시키면 됩니까? 그에 대한 교과서적인 기준은 있다. 하지만 나는 종종 교과서에 없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그랬다. 환자가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면 퇴원시켜도 좋습니다. 부연하자면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증거는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자기가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정서를 표현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이미 이 환자는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므로 이제 그만 퇴원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랑도 능력이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길러진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나이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가 내게 먼저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점점 더 외로워질 뿐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일에 머물지 않고 끝없는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봉사로 연결되어 넓고 깊은 삶을 살 수 있었다. 가족 아카데미아, 네팔 의료봉사, 보육원 봉사, 시 낭송회 모임 등 수십 년간 이어온 많은 일들을 어떻게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주위에 늘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만나기를 즐긴다. 내게 자문을 구하거나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달력을 보고 날짜와 시간을 조절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안배한다. 이 나이에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야금야금 조금씩 해야 오래 할 수 있다. 그러니 외로울 틈이 없다. 물론 가끔 혼자 있을 때 까닭 없이 눈물이 나곤 한다. 그것은 나이 먹은 이들이 느끼는 온갖 감정이 눈물 한 방울로 쏟아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감정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밀려오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다면 제발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전화나 문자 한 통이 어도 괜찮다. 그리운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때로 위안을 얻기도 하니까 말이다.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당신에게 나이 든 환자들 중 의사 앞에서 그리 심각한 증상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며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몸 구석구석 통증을 낱낱이 고백한다. 듣고 있는 의사의 표정은 담담하다. 환자는 왠지 서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감해 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도 노인이지만 나이 든 이들의 앓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듣는 이가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나이가 들어 보지 않고서는 늙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모두 진정한 늙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아프다, 힘들다는 노인의 고통을 세련되게 표현하기란 정말 힘든 것이다. 그 세련된 마음에 진정한 늙음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바쁘신데 저 좀 나중에 주세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엄마는 지금 바쁘잖아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이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같은 어른은 있다. 매사 아이처럼 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 풀고자 한다.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애처럼 군다고 말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 간다는 뜻이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 불만, 무시, 외면 등 유아기적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 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